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프렌치 럭셔리 DS가 이제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2014년 프랑스 파리에서 데뷔한 DS 브랜드죠. 한국에는 DS7을 앞세워서 2019년에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PSA 그룹이 선보이는 고급 브랜드죠. 럭셔리 브랜드로 글로벌 데뷔한 DS가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게 된 겁니다. 화려한 디자인부터 눈길을 확 끌어당기죠. 육각형 그릴, 그리고 그 가운데 새겨진 이런 화려한 디자인 요소들, 세로로 배치된 주간주행까지 한눈에 봐도 뭔가 새로운, 눈에 확 잡아당기는 강한 디자인을 가진 차입니다. 익스테리어 못지않게 인테리어에서도 아주 톡톡 튀는 그런 프렌치 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PSA 그룹의 자존심을 내걸고 프렌치 럭셔리로 선보이는 DS, 과연 어떤 브랜드인지요. DS7 크로스백을 타면서 DS의 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앞좌석을 두고 뒤로 옮겨 앉았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끼고요. 하나 반, 2개 꽉 낍니다. 그나마 시트 안쪽을 파 놓아서 무릎 앞으로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의 무릎 앞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머리 위는 주먹 하나 이렇게 세워서 꽉 차게 들어갑니다. 여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차급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 있는 뒷좌석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창은 한 번에 완전히 원버튼으로 열리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차창이 열립니다. 차창 뒤로 다시 조그만 쪽창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아서 바깥을 보는데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차창을 내리는 버튼 뒤로 뒷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뒷시트의 각도는 23도에서 32도 사이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최대한 누이면 이 정도가 되고요. 자, 등받이에 이렇게 편하게 기대 앉으면 이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네요. 장거리를 운전할 때 특히 뒷좌석 시트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편한 자세를 이렇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2개의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또한 6대4로 접히죠. 이렇게 6대4로 접어서 시트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트렁크를 좀 더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최소 555리터에서 최대 628리터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바닥 센터 터널은 아주 평평합니다. 센터 터널이 전혀 솟아있지 않아서 아주 뒷좌석 가운데 자리를 좀 더 편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모아서 앉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가 좀 더 편하다는 것 강조할 만합니다. 가죽 시트에 다양한 패턴을 넣어서 좀 더 특색 있는 뒷좌석 시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도어 패널의 재질도 좀 더 고급스러운 재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피커 이 커버가 마치 찌그러진 듯이 언뜻 보면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디자인에 의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언뜻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지붕은 아주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폐가 가능하고요. 확 트인 개방감을 만끽할 수가 있겠네요. 센터 콘솔 뒤로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2개의 USB 포트를 배치를 해 놨고요. 간단한 소품 집어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시죠. 운전석입니다.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시죠. 완전히 돌렸고요. 자, 하나, 둘, 셋, 딱 정확하게 3회전합니다. 프리미엄급 SUV답게 조향 성능과 승차감을 모두 배려한 아주 무난한 조향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스티어링 휠 아래로는 패들 시프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프렌치 럭셔리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프랑스의 아주 럭셔리 브랜드들이 아주 많죠. 특히 패션, 이런 명품, 장신구, 보석 이런 분야에는 아주 럭셔리 브랜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샹제리에 거리에 가보면 그 럭셔리 브랜드 샵들이 아주 쫙 깔려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동차에 관해서는 프랑스 차가 고급이다 라는 느낌은 거의 없죠. 푸조, 시트로행은 물론이고 르노까지 대중적인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럭셔리 브랜드라고 할 만한 자동차 브랜드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겠죠. 이제 PSA 그룹이 이 DS 브랜드를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서 새로 브랜드 런칭을 한 겁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201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첫 브랜드 론칭을 했고요. DS가 2014년에 글로벌 런칭을 했다면 한국의 DS의 원년은 이제 2019년이 되겠죠. 2차 DS7 크로스백을 통해서 한국의 이제 DS 브랜드를 알리게 되는 겁니다. 프렌치 럭셔리의 세계를 펼쳐 보이게 되겠죠. 바깥에서 본 그 디자인 못지않게 실내에 들어오면 뭔가 톡톡 튀는 감성의 그런 그 인테리어 요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른바 클루드 파리 기요쉐라는 패턴인데요. 인그레이빙 기법을 사용을 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질감을 주는 이런 요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유사한 패턴이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함께 적용되어 있죠. 센터 페이시와 연결된 변속 레버 주변에 이런 버튼들도 좀 더 직선과 각, 그리고 마치 종이를 접어 놓은 듯한 조금은 날카로운, 조금은 색다른 그런 디자인의 버튼들을 배치를 해서 뭔가 다른 차들과는 다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 바로 이 부분, 시계인데요. BRM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시동을 켜면 BRM 크로노그래프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인데요. 바로 어떤 그 DS의 고급스러움을 잘 드러내는 그런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타트 버튼 역시 다른 데는 동그란 그런 스타트 버튼을 사용을 하는데요. 사각형 스타트 앤 스톱 버튼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 이 차를 타면 어느 거를 눌러야 되지? 좀 헷갈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센터페시 아래쪽 이 수납함은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이 안쪽에는 무선 충전 장치가 있어서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바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계기판은 12.3인치 모니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의 형상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퍼스널, 최소, 다이얼, 주행,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주행 패턴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퍼스널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최소, 장거리 할 때 야간에는 이런 최소 모드가 상당히 시각적인 피로감을 덜어주죠. 그리고 다이얼,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계기판 디자인도 상당히 직선, 각, 사각형, 이런 부분들이 강조된, 다른 차들과는 좀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게 눈에 띄실 겁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스티어링 휠 왼편 아래에 들어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정속 주행의 속도 지정, 그리고 차간거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거리, 원거리, 표준 이렇게 되고요. 자, 8인치 모니터가 센터페시아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그냥 손가락만 갖다 대면 바로바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운전자에 따라서 개인마다 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석 마사지 기능이 있죠. 시트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런 그 운전석 마사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피로감을 좀 덜어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앰비언스 라이트, 자,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는데요. 나이트 비전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약 100m 전방의 상황을 아주 아무런 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100m 전방의 상황을 스캔을 하고요.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나이트 비전을 적용한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독일 세단 중에서도 아주 최고급 모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모델인데요. 이런 DS7 크로스백이 어느 정도 고급 차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트 비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고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조등 상향 자동 점등 기능도 있고요. 파노라믹 뷰 기능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 주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스타트 앤 스톱 기능. 스타트 앤 스톱 기능은 아주 PSA 그룹이 자랑하는 그런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차가 멈췄을 때 엔진 시동이 정확하게 멈추고요. 그리고 제시동도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사각지대 모니터링, 공기압조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점검, 차량 설정, 주차, 미러 폴딩, 후진 기어 체결 시 도어 미러 조정, 후진 시 리어 와이퍼 작동, 뭐 이런 부분들, 헤드라이트, 가이드 및 홈 라이팅, 웰컴 라이트, 디렉셔널 헤드램프, 어댑티브 라이팅, 편의 장비들, 무드 라이팅 기능이 있죠. 잠금 해제, 운전자 웰컴, 테일게이트만 잠금 해제할 수도 있고요.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도어 기능도 있습니다. 전동식 테일게이트, 키를 들고 범퍼레를 키킹을 하면 스스로 도어가 열리는 거죠. 안전기능,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긴급제동이죠. 권장속도 감지, 교통표지판도 인식하고요. 피로감지 시스템은 스티어링 휠 아래에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운전자의 얼굴, 눈 깜빡임, 고개의 흔들림, 차체의 움직임, 속도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운전자가 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운전에 충분히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존다거나 주의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경고를 해주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는 참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버튼의 조작감이 아주 좋네요. 아주 고급스럽다 라고 얘기할 만큼 버튼을 조작하는 느낌이 좋습니다. 자, 소스는 라디오, USB, 그리고 아이팟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블루투스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오디오 사운드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자, 오디오는 포칼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이죠.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오디오 브랜드입니다. 포칼 오디오를 적용을 했고, 스피커는 모두 14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14개의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피커 커버가 뒤에서도 그렇고 이 각을 잡아놨습니다. 언뜻 보면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앞좌석 도어 패널에도 이렇게 각이 잡힌 스피커 커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시보드 재질이 아주 고급스럽죠. 만져보면 소프트한 재질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싸구려 플라스틱의 느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음성 명령 버튼은 차 자체의 음성 명령 버튼이 아니고 핸드폰과 연동이 됐을 때 핸드폰과 연동해서 음성 명령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의 음성 명령, 음성 인식 기능을 연동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하시죠. 차의 움직임이 아주 차분합니다. 프렌치 럭셔리 DS의 어떤 그 첫 느낌이랄까요? 고급스럽고 차분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조용하네요.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더 그렇겠지만 실내로 들어오는 잡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방 시속 90km 정도 속도에 다다랐는데요. 에이다스 시스템, 반자율 운전이 가능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핸들에서 손을 떼고도 차가 스스로 반자율 운행을 합니다. 85km에 맞춰서 손을 뗐는데요. 약간 돌아가는 그런 차로죠.
잘 돌아 나가고 있고요. 차로를 잘 읽고 중앙을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데요. 주변 차들의 흐름을 잘 따라서, 그리고 차로를 따라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저항감은 느껴지지 않네요. 넘어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운전자의 손으로 운전자가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크게 어떤 거부감 같은 것은 없겠고요. 일반적으로 방향지시 등을 켰을 때와 켜지 않았을 때 반응이 좀 달라야 되는데요. 그런 차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커넥티드 파일럿 스톱앤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이런 그 반자율 운전 시스템을 DS는 커넥티드 파일럿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랫동안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지 않으면 휠을 고정시킨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경고음이 나오네요. 자, 속도를 조금 올려볼까요? 시속 100에서 약 1500rpm 유지하고 있죠. 2.0 블루 HDI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파워트레인은 푸조 시트렝의 파워트레인을 함께 쓰고 있죠. 보고 있고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시프트 다운 들어갑니다. 7단, 6단, 5단, 4단, 3단.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매뉴얼로 할 수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 6, 7, 8 단으로 4단에서 8단까지 시속 100km를 커버를 합니다. 차간거리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근거리, 원거리, 표준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도 디자인 형상을 퍼스널, 최소, 다이얼, 그리고 주행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소 모드고요. 주행 모드입니다. 아주 현란하게 계기판이 변화를 보이죠. 다이얼 모드고요. RPM과 속도계 좌우로 이렇게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최소 모드, 이렇게 계기판 형상을 바꿔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4개의 센서와 그리고 3개의 가속도계가 차량 전방의 5에서 20m 구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모니터링을 하면서 노면의 상황에 맞춰서 서스펜션의 댐핑 강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거친 길에서는 좀 더 강하게 차체를 잡을 수 있게 하고요.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매끈한 도로에서는 약간 소프트해도 되겠죠. 이렇게 서스펜션의 강도를 조절을 하면서 최적의 주행 안정감, 승차감을 확보할 수 있게 차 스스로가 세팅을 해주는 거죠. 177마력의 최고 출력, 그리고 40.82kgm의 최대 토크가 무난하게 차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가속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지체 없는 가속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힘이 한꺼번에 팡팡 터지는 그런 힘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가속감을 보여주는 그런 힘입니다. 바람 소리가 좀 들릴 법한데요. 아주 잔잔하게 소리가 들리는 정도여서 실내에서는 참 쾌적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군요. 제법 빠른 속도까지 가속을 이어가고 있는데, 빠른 속도에서 차선을 넘을 때 살짝 저항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생각보다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바람 소리는 속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가속감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속도가 빨라져도 가속감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속력은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고속에서 바람소리 생각보다 크지 않고 앞바퀴 굴림이죠. 사륜구동 시스템에는 아무래도 미치지 못하겠죠. 하지만 앞바퀴 굴림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우수한 그런 고속주행 안정감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을 포함해서 약 10개의 기본 안전사양이 있고요. 6개의 첨단 안전사양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가 커넥티드 파일럿,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이탈 방지,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운전자 주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안쪽에 적외선 카메라가 올라와 있는데요. 적외선 카메라는 운전자를 모니터링 합니다. 운전자의 눈 깜빡임, 머리의 흔들림, 차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운전자가 졸고 있구나, 주의력이 좀 부족하구나, 운전에 집중하지 않구나 라는 판단이 되면 쉬었다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첨단 장비들, 카메라와 센서 이런 부분들을 동원을 해서 차는 물론 운전자의 어떤 몸까지, 운전자의 얼굴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차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주행 모드는 스포츠와 컴포트, 노멀, 에코 이렇게 4개의 모드를 갖추고 있고요. 에코 모드에서 약간 좀 느슨한 그런 느낌을 주죠. 가속 페달을 툭툭툭툭 밟고 있는데요. 툭툭툭툭 전혀 차체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밟아라, 나는 나대로 간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자, 에코와 노멀, 컴포트 사이에서 조금씩 더 민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주 살짝 조금씩 가속 페달에 대한 민감도가 커져가고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가면 그 차이가 좀 더 확연해지죠. 툭툭툭툭툭툭 차체가 반응하는 것을 보이죠. 엔진 사운드도 좀 더 커지고요. 시트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시트가 몸을 툭툭 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를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를 좀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엔진 사운드도 그렇게 아주 듣기 좋을 정도의 엔진 사운드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대중차에서나 만나게 되는 찢어지는 엔진 사운드는 아니죠.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어떤 고급감 정도를 확보한 그런 엔진 사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슬리게 들리는 엔진 사운드가 아니죠. 자, 제동.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속도를 잘 제어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SUV죠. 차체가 높은 차입니다. 하지만 강하게 제동을 해도 차체가 앞으로 확 숙여지는, 꼬꾸라지는 그런 느낌은 덜합니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브레이크의 강도에 비해서 볼 때 차가 앞으로 확 숙여지는 그런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차의 안정감,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차를 제어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23550R 19 사이즈의 컨티넨탈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차감과 성능을 모두 감안한 그런 타이어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과 조화를 이루면서 차체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동, 턴. 차가 그렇게 기우는 느낌, 조금 이 한계점에 와서는 차가 좀 기우는 느낌이 좀 오기는 하는데요. 거기에서 오는, 차가 기우는 데서 오는 심리적인 불안감, 이 부분만 운전자가 극복을 한다면 좀 더 강하게 차를 몰아붙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AFS 시스템, 조향에 연동하는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입니다. 차가 조향하는 각도에 맞춰서 헤드램프의 조사각이 바뀌는 거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를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게 효율적인 조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DS 액티브 LED 비전도 있습니다. 역시 헤드라이트 시스템인데요. 도로의 넓이 그리고 차의 속도 등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헤드램프의 밝기와 각도를 5단계로 조절을 해주는 거죠.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입니다. 덕분에 운전자는 이런 첨단 헤드라이트 시스템,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나이트 비전 시스템 등을 통해서 어떤 그 시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시야 확보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시야 확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DS7 크로스백은 시야 확보에 관한 한 최고 수준의 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코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트한 코너인데요. 자, 앞바퀴 굴림이지만 잘 돌아 나갑니다. 타이어가 통통통통 튀는 느낌은 있는데요. 노면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타이어가 그 굴곡을 따라서 살짝 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균형을 잃지 않게 균형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푸조의 조향 감각이 이 차 DS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조향의 느낌이 상당히 즉각적이고요. 제법 날카로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코너링 할 때도 그렇고요. 차체가 빠르고 즉각적으로 따라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차로를 잘 읽으면서 돌아 나가고 있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좀 운전 잘하는 보조 운전자를 한 사람 옆에 태우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로의 경계를 정확하게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고, 굳이 차로를 밟지 않고서도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조향까지 개입하면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싶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런 과속 방지턱을 툭 치고 나가도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노면 충격은 타이어와 서스펜션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SUV라고는 하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냥 앞바퀴 굴림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상 주행 영역에서 사륜구동 시스템의 효과를 볼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죠. 험로를 주행할 때 정도가 아주 유용하다 싶은데요. 사실은 험로를 주행한다고 한다면 차체 손상을 각오해야 되는 게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현실입니다. 일부러 오프로드 갈 일은 없겠다라는 얘기죠. 사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프렌치 럭셔리라고 할 만한 게 사실 그동안 없었죠. 럭셔리보다는 합리적인 기능적인 차를 만드는 데 주력한 게 프랑스의 자동차 산업입니다. 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있는데 왜 자동차에는 럭셔리 브랜드가 없을까 라는 데 사실은 그동안 계속 좀 의아했거든요. 프랑스인데 왜 자동차는 럭셔리가 없지? 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시트로행이 DS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별도 브랜드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이제 비로소 DS가 탄생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프렌치 럭셔리라는 얘기가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프렌치 럭셔리의 탄생, 과거에 럭셔리 차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프렌치 럭셔리의 재탄생 정도로 이 차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짚어봐야 될 부분은 확실히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익스테리어까지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성공한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 본다면 확실히 다른 메이커의 차들과 차별화하는 데 성공했고요.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도 잘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인테리어도 그렇고 익스테리어도 그렇습니다. 개성있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싶습니다. 문제는 차의 성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가지 편의 장비들을 아낌없이 쓴 부분까지도 충분히 평가할 만하지만 차의 성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2.0 블루 HDI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SCR 시스템과 DPF 디젤 미립자 필터를 이용한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PSA 그룹의 다른 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푸조 시트로행의 다른 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같은 파워트레인,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한다면 뭔가 특색 있는 부분, 성능적인 면에서도 뭔가 PSA 그룹의 다른 브랜드들, 그러니까 푸조 시트레온과는 다른 뭔가가 하나쯤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면 아쉽겠습니다. 즉 디자인으로서는 프렌치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파워트레인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혹은 좀 더 강한 개성을 집어 불어넣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은 5,190만원 서부터 5,980만원까지입니다. 나이트 비전을 포함을 하게 되면 5,890만원이 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라고 이 차를 판단을 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가격이 되겠죠. 6천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5천만원대의 나이트 비전까지 포함하는 아주 다양한 편의 및 안전장비들을 갖춘, 그리고 프랑스의 럭셔리 브랜드 DS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 나름 괜찮은 그런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DS는 이 차의 경쟁차로 BMW X1 그리고 아우디 Q3, 렌지로버의 이보크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그 정도 경쟁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가격적인 면에서 DS7 크로스백이 상당히 합리적인 매력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센터페시아 주변의 만듦새가 조금 실망입니다. 일단 센터페시아 하단부에 이런 수납 공간을 열고 닫는 이 부분인데요. 열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누르는데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힘을 줘야지 열리고요. 열리는 반응도 그렇게 좋지 않고 닫힐 때 이 딸깍거리는 소리, 전혀 럭셔리 브랜드의 그것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만듦새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게 다시 만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에서 감탄을 하다가 이 부분,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센터페시아 주변의 만듦새도 그렇습니다. 메리평이어서 크게 탓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주변부에 그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모서리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손에 걸리는 부분도 그렇고요. 매립이면 완전히 매립을 하든지, 돌출이면 좀 더 부드럽게 이 테두리들이 부드럽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거칠게 만져지는 부분이 없도록 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어울리는 그런 만듦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거칩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할 때 헛바퀴를 좀 도네요.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시속 100km를 넘겼습니다. 아주 짧은 구간에서 힘차게 가속을 이어가서 짧은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넘겼습니다. 디젤 엔진인데요. 디젤 엔진 치고는 초반 가속이 상당히 강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 토크가 약 2000rpm에서 뿜어져 나오죠. 실제 실주행 영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세팅입니다. 네, 시승 중에 얻은 제로백 데이터 값을 분석해서 결과를 찾아보기로 하죠. 데이터가 2월 18일 날 테스트를 했고요. 테스트 보면 자, 결과가 이렇게 뜹니다. 원래는 보면 이런 부분들 다 얻을 수 있는데 의미 없는 부분들은 제외하고요. 전체 맵이 됩니다. 주행한 코스가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도 일단
하고요. 전체 구간은 이렇게 제로백 1번, 2번, 3번 했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서 또 제로백 값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이 4에 해당이 됩니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1, 2, 3 세 차례 시도를 한 그래프 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가장 빠른 기록이 9초 19 세 번째 시도한 거네요. 이 주황색 그래프가 됩니다. 가장 느린 기록은 9초 91, 평균 값은 9초 44. 9초 19의 경우에 약 140m 구간을 달려서 9초 19 140m를 9.19초 만에 달려서 시속 100km에 도달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리포트를 보시면 자,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프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연비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에서 강남 교도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움직이면서 실제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2.8입니다. 자, 차가 멈추면 시동이 정확하게 꺼집니다. 아주 실내가 조용해지죠. 정막 강산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돌려도 시동은 켜지지 않고요. 제시동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아주 부드럽게 제시동 걸리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타트앤고 시스템은 PSA 그룹의 것이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하죠. 가장 앞선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금방 다시 멈췄는데 역시 시동 다시 꺼졌고요. 자, 오늘 시승이 좀 늦어져서요. 지금 벌써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교대역 도착하면 아주 어두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 테스트는 서두르면 안 되거든요. 차분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출발해서 6km 정도 왔는데요. 벌써 연비는 21.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PSA 그룹의 연비는 타이 추정을 불허한다 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주 우수한 연비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배기가스 기준이 아주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푸조는 시판중인 PSA 그룹은 시판중인 모든 차에 대해서 유로 6, 유로 6.2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로 6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이죠. 배기가스 총량 기준은 똑같지만 테스트 시간을 좀 더 확장해서요, 좀 더 긴 시간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테스트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총량은 그 이전 기준 짧은 시간 할 때보다 똑같은 배출가스를 배출해야 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훨씬 더 강화됐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화된 기준을 DS7 크로스백은 물론이고 PSA의 모든 차들이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PSA 그룹이 선택한 SCR 방식은 요소수를 사용을 해서 배기가스 후처리를 하는 방식인데요. 에드블루 제품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국내에서 쉽게 또 믿을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유록스죠. 나름 그게 이제 요소수가 중요한 게 또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네요. 유록스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이 없이 아주 순도 높은 요소수를 제공을 해서 믿을 수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드블루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 디젤 엔진 차를 타시는 운전자들이라면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연비 25.6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더블 스코어죠. 제 공인복합 연비가 12.8인데요 25.6이면 딱 더블이네요. 12.8도 대단한데 25.6이라니요 주행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연비겠죠. 평균 속도 63, 62로 달려온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체겠죠. 행주대교를 넘어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행주대교를 건너가서 올림픽대로로 옮겨 타겠습니다.
지금 어둠이 깃들고 있습니다. 계기판 좌측 상단에 초승달, 달 모양이 뜨죠. 차로 위로 달이 비춥니다. 나이트 비전 시스템이 활성화됐다 라는 얘기인데요. 계기판 모드를 보면 낮에는 볼 수 없던 나이트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나이트 비전을 활성화시키면 전방 상황이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전방 상황을 이렇게 나이트 비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밝아서 뭐 그냥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한데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빛이 없는 곳, 지방에 국도 가면 그런 가로등조차 없는 길을 갈 때 나이트 비전 시스템이 상당히 유효합니다. 전방 상황은 물론 갑자기 전방에 있을지도 모르는 들짐승, 야생 짐승들,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부분들 나이트 비전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차에서는 만나기 힘든 상당히 고급 옵션입니다. 이 부분이 독일 세단에서도 S클래스나 7 시리즈에 적용되는 이런 옵션이죠. 그만큼 DS가 고급 브랜드다. DS7이 그만큼 고급 옵션을 적용했다라는 걸 바로 이 나이트 비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비는 23.8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교통체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몇백 미터 교통체증 구간 통과하는 동안에 연비가 거의 1km 이상 떨어져 버렸습니다. 역시 늘 하는 얘기지만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한순간에 까먹는 게 바로 연비 아닐까 싶어요. 자, 해가 떨어지니까 또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눈에 띄입니다. 무드 라이팅, 앰비언트 라이트인데요. 이제 도어 트림에 이런 빨간 색상이 빨간색의 라이트가 들어오는데요. 색상을 여러 개 중에서 운전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드 라이팅 세팅을 보면은요, 색상 8개의 컬러 중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강도도, 라이팅의 강도도 좀 더 강하게, 좀 더 약하게 6단계, 7단계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내 분위기를 좀 우아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몇몇 구간에서 교통체증은 있었지만 상당히 쾌적하게 이곳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약 50km를 평균 속도 49km, 평균 시속 49km로 달려왔네요. 연비 24.3 보이고 있고, 지금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야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1시간 반이 돼 가는데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오전에 시승이 좀 늦어져서 러시아워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2km/L 대단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좋았다면, 교통 흐름이 좀 더 좋았다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의 연비를 보였겠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복불복이고요. DS 역시 PSA의 일원인 만큼 무척 우수한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S만의 컬러가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우수한 연비를 보이는 것을 보면 파워트레인을 공유할 만한 충분한 이유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대역 내거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호대기 걸렸고요. 네, 교대역에 신호 걸렸습니다. 목적지 도착했고요. 연비 22.2로 커버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선방했네요. 많은 교통체증을 겪으며 왔지만 약 55km를 달려오는 동안 평균 속도 35km로 연비 22.2km 기록을 했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가 12.8이니까요 거의 10km 가까이 우수한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비 테스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나이트 비전이 표시가 되면서 사람을 보여줍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나이트 비전이 야간 운전할 때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프렌치 럭셔리 DS7 크로스백 시승을 했습니다. 디자인이 눈에 확 띄죠. 안팎에서 아주 강한 개성, 고급스러운 느낌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에서부터 아주 구석구석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디자이너, 개발진들의 노력, 정성을 만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성능은 이 차를 즐기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디자인이 한 발 앞서고 성능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이제 국내 소비자들도 프렌치 럭셔리 DS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테고요. 앞으로 DS가 좀 더 모델 확장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